어렸을 때 저의 집 근처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70대 정도 된 주지스님이 계셨는데 경내나 절 부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놀아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과자도 주셔서 학교가 끝나면 가까이 사는 친구 타카시와 함께 절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 절은 주변에 단가도 많아서 마을 집회나 신년에도 주최되곤 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을 지닌 주지스님은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도 매우 두터웠습니다. 어느 날 타카시와 절에서 놀던 중 주지스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마 라며 어떤 인형을 꺼내셨습니다. 약 15cm 정도 길이의 작은 인형으로 진한 붉은색의 전통복 차림에 하얀 얼굴, 긴 머리, 가는 눈과 동그랗고 귀여운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치마치 인형과 비슷했지만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었고 꽤 오래된 물건인지 분명 새빨간색이었던 전통복은 거무튀튀해졌고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부스스했고 색이 빠진 머리칼은 백발처럼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얼굴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소녀 인형이라기보다는 할머니 인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외관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인형의 머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살짝 세게 누르자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타카시는 놀랐는데 주지스님은 인형의 목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눌렀더니 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우와, 또 들려. 스님,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묻자 글쎄다, 나도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른다만 신기하지. 너희들도 해볼 테냐? 라며 인형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주지스님처럼 인형의 머리를 잡고 살짝 꼬집어 보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타카시도 똑같이 해보았지만 인형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 소리가 안 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돼요? 타카시가 묻자 하하, 이게 방법이 다 있다니까.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세게 눌러야지 라며 인형을 거꾸로 들고 무릎을 고정시킨 뒤 무릎부터 그 아래쪽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인형 다리 관절이 삐걱댔지만 주지스님은 신경 쓰지 않고 인형이 또 소리를 냈습니다. 인형을 너무 조심스레 다룰 필요 없어. 오히려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좋은 소리를 낸단다. 주지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와 타카시는 인형이 소리를 내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망설임 없이 세게 누르거나 이리저리 돌려보니 소리가 들렸는데 특정한 부분을 눌러야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형 몸체의 다양한 부분을 눌러도 소리는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어느 부분을 눌러도 꼭 괴로운 듯 보였습니다. 너무 낡은 인형이라 그런지 얼굴에 얼룩이 있거나 군데군데 색이 바래서 꼭 안색이 어두워 보였고 그래서 소리를 낼 때는 꼭 괴로운 표정을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어하던 저도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재미없다. 타카시도 그만하고 집에 가자. 제가 말했지만 타카시는 아직 질리지도 않았는지 주지스님과 함께 인형을 만지며 소리가 나면 즐겁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저는 결국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와 타카시는 자주 절에 놀러 갔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는 그 인형이 신경 쓰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평소에 그 인형을 낡은 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는 건 곤란했던 모양이었지만 가끔 저와 타카시만 있을 때는 나무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이러고 노는 게 내 일과 중 하나란다. 주지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매일 밤 방에서 홀로 인형을 학대하는 노인을 상상하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지스님이 인형을 난폭하게 다루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 거칠게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다른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형은 늘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대낮에
인형을 직사광선 아래에 방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밤에 엄청 좋은 소리를 낸단 말이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형을 다루는 주지스님을 알게 되고 저에게 있어 주지스님은 온화하고 지적인 현자라기보다 점점 기분 나쁜 노인이라는 인상이 강해져 갔습니다. 전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되었고 거의 그 근처조차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그 이후에도 종종 홀로 절에 놀러갔습니다. 그 후 1년 정도가 지나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병사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 절은 주지 스님의 조카분이 이어받아 관리하게 되었는데 조카분이 절을 이어받게 되면서 절은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절과 가까이 지내던 근처 사람들도 청소를 돕게 되어 저와 타카시도 참여했습니다. 절에서는 심령 사진 등 영적으로 사연이 있는 것들을 맡아주는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라 절을 관리하게 된 주지스님의 조카는 신심이 깊지 않아서인지 절에 모셔두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 전부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얘의 그 인형도 있었습니다. 그 인형을 버리겠다는 말에 전 내심 안심했지만 타카시가 그 인형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얘, 이런 낡은 인형을 정말 갖고 싶다는 거냐? 주지의 조카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네, 가지고 싶어요 라고 타카시가 대답했습니다. 전 못하게 말렸지만 타카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타카시는 인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인형 대체 뭐예요? 타카시가 돌아간 뒤 전 주지의 조카분께 여쭈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은 모른다만 꽤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지? 분명 30년 정도 전부터 이 절에 있었으니까. 조카분이 말했는데 전 조카분께 주지스님과 인형 관련하여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군, 너도 인형이 소리를 내는 걸 봤구나. 기분 나쁜 인형이었지. 그렇게 말한 조카분은 그 인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인형은 30년 정도 전부터 절에 있었는데 주지 스님이 스님으로 출가하기 전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사랑의 도표를 냈고 그 일로 주지 스님은 굉장히 우울해하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지 스님은 스님으로 출가했고 어디선가 그 인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절 자체가 주지 스님이 출가할 당시만 해도 거의 폐허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절의 역사는 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지 스님은 그 인형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며 그 인형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의 다른 형제분들도 그 꼴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여 주지 스님께 인형을 버리도록 설득했지만 주지 스님은 더 강하게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큰아버지는 그 인형과 함께하는 것에 삶의 희망을 얻는 것 같았어. 뭐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인형을 가지고 온 게 정답이었을지도 모르지 라고 조카분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주지 스님이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건 그렇고 주지 스님의 부인분은 정말 너무해요. 사랑의 도피라니. 제가 말했습니다. 뭐 그렇지. 하지만 큰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갔었다고 해. 이 소문으로 들은 것이라 장례식에 가거나 하진 못했지만 꽤나 비참한 꼴로 돌아갔었다고 들었어. 당시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었지. 조카분은 먼 곳을 보며 쓸쓸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타카시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카시네 가족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진탕 빠져 살며 타카시의 어머니와 타카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카시의 얼굴에는 자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아버지가 없다는 말에 타카시네 집에서 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인형 어딨어?
인형이 무척 신경 쓰였던 저는 타카시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저기 있어. 타카시는 서랍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괴롭히면서 노는 거야? 저는 타카시가 주지신인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닐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받아온 이래로 그냥 계속 저기 두기만 했어. 타카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타카시, 너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인형 엄청 마음에 들어있잖아. 전 말했습니다. 그다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야. 게다가 지금은 저 인형을 괴롭혀서 소리를 내고픈 마음이 안 든다고 해야 하나?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타카시는 말했습니다. 저는 타카시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타카시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이미 질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서랍 장식용으로 두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타카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전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식장에서 타카시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데 타카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집에서 홀로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모양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지만 갑작스러운 죽임의 충격을 받은 타카시를 위로하기 위해 타카시의 방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는데 제가 타카시의 집을 방문했을 땐 이미 주변이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멋대로 타카시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지만 갑작스런 죽임의 충격을 받은 타카시를 위로하기 위해 타카시의 방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타카시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던 도중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인가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틈으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휩싸였지만 타카시의 안부가 더 신경 쓰였기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타카시의 방 앞에 도착하자 그 소리는 방 안에서 들려왔고 용기를 내어 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타카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떤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카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저는 안심했지만 타카시는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막대가 기세 좋게 휘두르질 때마다 몸이 건조한 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게 깔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는데 고통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타카시 눈앞에 있는 작은 물체가 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타카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을 때 그는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감정 없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 멋대로 들어와서 미안해. 너가 엄청 기운이 없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이야. 그렇구나. 타카시는 건조하게 대꾸했고 저는 타카시의 왼손에 그 인형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인형. 제가 말하자 타카시는 희죽 웃으며 이거 엄청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든 봉으로 인형을 기세 좋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소리와 함께 인형이 낮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가지고 있을 때 내던 소리와는 명백하게 달랐습니다. 낮게 깔린 듯한 소리였고 소리도 전보다 더 크고 길었습니다. 어라, 그 인형 원래 그런 소리였던가? 타카시는 대답 없이 인형을 저에게 내밀며 해볼래? 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시님이 처음으로 인형을 보여주던 때처럼 말입니다. 아니, 괜찮아. 난
그렇게 대답한 저는 인형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형의 머리는 이제 새까맸고 머리 스타일도 짧았습니다. 얼굴의 윤곽도 전보다 더 각이 져서 노인 여성이라기보다 남자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타카시, 혹시 인형 머리 바꿨어? 제가 물었지만 타카시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다르지 않아? 제가 말하자 타카시는 대답 없이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타카시, 다시 불려보려 했지만 타카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집에 가지 그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 그 인형. 얼른 가버리라고! 타카시가 소리쳤고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타카시는 계속 인형을 막대로 두드려 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기 힘들어진 저는 귀를 막은 채 타카시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타카시네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타카시가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그날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는데 타카시는 희미한 목소리로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방법을 알려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타카시가 마을을 떠난 후 저는 주지 스님의 조카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에게서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큰어머님의 장례식 때 다른 친척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큰어머님의 죽음은 사고라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큰아버지가 죽인 게 아닌가 하고 경찰이 유력하게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하더라고. 다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들었어. 알리바이가 있긴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시기를 생각해보면 그 후에 바로 인형과 함께 출가하셨지. 조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이 지났고 지금의 저는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경찰이 되고 몇 년 후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자체는 제가 들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사고는 교통사고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던 주지스님의 부인이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의 부인과 충돌한 차의 운전자도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외의 특이사항으로는 주지스님은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부인의 바람 이후 사이비 종교에 심취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할 수 없었다는 게 사건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경찰로 일하면서 오컬트에 박식한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저주 인형 중에는 저주를 죽인 상대의 영혼을 성불시키지 않고 인형 안에 가둬 죽은 뒤에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형이 그런 종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인형이 내던 고통에 찬 목소리를 떠올리면 등 근육이 오싹해지곤 합니다.